오늘의 주제는 2025 이산가족 찾기입니다. 네. 가장 이 이야기를 잘 전할 분이 누구냐? 그 긴 시간 동안 직접 방송을 진행하신 이산가족 찾기의 진행자이신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138일의 기적을 만든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메인 MC 이지연 아나운서님 모시겠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댁에서 보고 계시겠군요. 네. 그래서 혼자 달려오셨어요. 네. 심정혜 씨, 이쪽 공개 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을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이지연 아나운서님하고 63빌딩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 북한하고 좀 차이점은 한국의 분장실의 기술이 뛰어나요. 실은 이만갑에서 섭외 전화가 왔는데 무조건 나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만갑 시작할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매주는 못 봤지만 띄엄띄엄 볼 때마다 막 울컥울컥 눈물이 나요. 왜냐면은 이만갑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 이산가족이에요, 실은. 그럼요. 내려온 분들도 이산가족이 되신 거죠. 다 내려오셨어도 또 친척이라도 계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꼭 챙겨보는데 어쩌면 남희석 씨가 이렇게 아이고, 제가 이산가족 할 때처럼 다 보듬어주고 안아주면서 뭐 긴 말씀 안 하셔도 끄덕끄덕 하는데 거기도 제가 감동을 해서 이만갑입니다. 무조건 나갑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니 사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하면 정말 대단하고 좀 역사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 MC를 또 어떻게 맡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1981년에 이제 지금 아침마당 전신 프로그램인 스튜디오 830 아침 8시 반이라 스튜디오 830 그때가 이제 칼라 텔레비전 처음 방송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진행하는데 83년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가 33년 됐고 또 휴전한 지가 30년 됐으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번 기획 특집을 해보자 해서 그 중간에 아직도 내 가족 찾지 못해서라는 프로그램을 그냥 단편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때 9가족을 어렵게 수소문해서 모시고 했는데 방송하는 동안 내내 전화는 너무 많이 오는데 한 가족도 상봉을 못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상하다 하다가 우리도 그때 몰랐어요. 이렇게 나만의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이 이렇게 많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긴급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21일 다 그런 반향을 본 다음에 6월 30일에 시작할 때는 이미 저희가 그날 하루에 1000명을 이제 예상을 하고 근데 1000명 가운데 신청한 가운데 800명을 공개홀에 전부 앉혔어요. 전부 이산가족도 전부 긴장하고 있었는데 방송 30분 만에 145태 때 부산에서 헤어진 사촌 남매를 찾는다는 저는 기억해요. 지금도. 신영숙 씨가 8남매를 찾겠다고 했는데 30분 만에 7명이 달려온 거예요. 우리 모두 긴장하고 막 있고 우리 막 자 지금 연결하겠습니다 하고 막 하는데 달려온 거예요. 방송국으로 KBS 여의도로 생방송 중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그 상봉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잠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셨군요. 네, 대단히 아주 즐거워하시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 12시면 방송이 끝나야 돼요. 아시겠지만 우리 그때는 밤 12시면은 애국가가 울려 펴지면서 이제 방송 종료 멘트가 나갈 때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PD가 그 당시에 지금의 문체부 문공부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우리가 이런 방송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난리가 났다. 지금 이대로는 그냥 접을 수가 없다. 우리 시간 조금만 더 달라. 해가지고 2시 반까지인가 했어요. 참이 야단났네요. 네, 2시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요? 꼭 한 번만에 좀 비춰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시는데 정말 일주금처럼 괴로운 때가 없습니다. 첫날 36가지고 상봉한 거예요. 36가지요? 말이 돼요? 36가지. 정말 기적이에요. 그럼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상해 주셨는데 저기 6.25 전에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할 줄 모르고 KBS 미술부에서 밤 새우면서 2월 21일부터 30일까지 막 그 수없이 들어오는 거를 사연판을 막 썼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여의도 광장에는 뭐 그 사연판 쓰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못 나오더라고요. 못 나오니까 그다음에 KBS 본관 벽은 저 위에까지 사다리 인간 사다리까지 해서 벽에다 붙이고 그리고 여의도 광장은 뭐 곡관 모자 쓰고 무등 태우고 뭐 심지어 그 크레인 저 위에 끝에까지 붙인 것도 있었어요. 눈에 띄고 싶어서 이거 눈에 띄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온 여의도 광장이 바닥이 모두 사연판으로 덮이니까 정말 감사한 게 다닥다닥 붙이지 않고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밟지 않게 하는. 밟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남의 남의 사연 겉에 하나 단순히. 절대 글씨 하나 겹치지 않도록. 눈물겨운 일이에요. 덥고 비 올 때 아니에요. 나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지금도 가슴 아픈 사연판이 뭐냐면 본인 이름 모름. 아버지 어머니 이름 모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유. 고아원에서 이름 지어줬어요. 전 지금도 전 아직도 그게 숙제라고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쟁 고아들이 제일 가슴이 아파요. 네. 근데 그들 가운데는 뭐 여기 목에 흉터 있음, 흉터 가지고 아니면 뭐 등 뒤에 무슨 흉이 있다든가 뭐 이런 어릴 때 그 동네에서 놀 때 그 기억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그거로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기억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사연판 속에 정말 또 그 당시에는 정말 할머니들은 많이 배우질 못해서 글을지를 모르시잖아요. 그 이름도 희한한 이름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걸 받아 적는 대학생들이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그거 없어지는 종이도 많았고 맞아요. 특히나 사연을 다 적었는데 빼곡히 다 적었는데 못 적은 사연이 많은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수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파지까지 20만 장 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처럼 네. 글씨가 조금 나중에 되니까 바르게 쓴 글씨가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보이니까 춘천 368 저기 색깔이 다르잖아요. 사연판 위에 색깔. 이게 색깔을 또 지역별로 다르게 또 해놨었어요. 글씨는 지금 다른 분이 써주신 글씨가. 제가 그렇죠. 처음에는 네. 글씨를 못 읽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본인서 들고 온 것도 많고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정리가 해주면 돼서. 똑바로 쓰고. 그러니까 대학생들 글씨 잘 쓰는 대학생들까지 또 KBS 직원까지 한 1,600여 명이 동원이 돼서 워낙 긴 시간이니까 밤낮 불철주야 정말 가리지 않고 썼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6월부터 11월까지 무려 네네. 138일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생방송으로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처음에 만약에 방송을 기획하실 때 야 우리 한 100일 이상 생방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 어느 스텝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시작을 하고 나서 이 반응, 뜨거운 반응에 의해서 이제 138일의 동력이 생긴 건데 근데 진행자로서는 너무 체력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길게 방송할 때 몇 시간까지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16시간 35분이었어요. 그냥 시작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갈 틈도 없고 생방송으로 그러니까 지방 나와주세요. 이제 제주 나와주세요. 아니면 부산 나와주세요. 그래서 조금 거기 긴 약간의 넘기고 나서 잠깐 뭐 화장실 간다든가 김밥 한 줄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가서 한두 개 하고 와서 물 먹고 와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는 도저히 이게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거든요. 체력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너무 힘들 때는 우리 김동건, 신은경 씨가 와서 또 진행을 해주면 잠깐 숨 돌리고 다시 또 들어오고 황인용, 강부자 씨도 일일 MC도 하셨었어요. 맞아.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 도저히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정말 나중에는 웅당도 보내고 이거 용든 약인데 당신 화면으로 보니까 요거 넣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지어서 한재 보내오고 이런 것들이 그 역사를 같이 써내려고 간 것 같아요. 전 국민이 그냥 함께 했네요. 이 특히 방송사에서는 참 너무나도 획기적인 일이었죠. 1983년도에 다른 이산가족들을 다 만나는데 일조를 한 이지연 아나운서. 1985년은 남북한 고향 방문 이후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6.25 때 헤어진 오빠는 그때까지 만나지 못했고요. 자, 드디어 이지연 아나운서는 오빠와 상봉을 하게 됩니다. 무려 2000년 이산가족
상봉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OX 상봉장 극적인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우 오빠 그러지 말아요. 모래 엉덩금술 가자니 오늘이 모래라 얘. 무슨 세월이 나가고 오늘이 모래라 얘. 내 모래 엉덩금술 엄마한테 그래. 이리 잘래 왔는데 지난 83년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눈물로 지켜봤던 이지연 씨도 오늘은 그리던 오빠를 만났습니다. 이지연 씨는 이산가족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자꾸 오빠 생각이 나서 남몰래 울었노라고 뒤늦게 털어놓습니다. 마음속에 오빠를 가슴에 안고 방송을 하니까 제가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남자 사회자한테 부탁하고 뒤에 가서 울고 했었어요, 오빠. 오빠 이름 여기 있어요. 여기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몰라도 살아계시라고 생각하고 오빠 이름 새겨놨어요. 우리가 내일은 떠나지만은 이별이자기니까도 만났다가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바로 앞서 이야기하실 때 그 의용군으로 끌려갔던 네네. 일본에서 정체 모를 그 편지가 왔다고 한 그.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18살에 그렇게 끌려가서 소식이 없다가 50년 만에 68세에 나타나는데 근데 코엑스 상봉장에서 기다리는데 저기서 오빠가 들어오시는데 아버지가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떡해요. 아버지가 68세에 가셨는데 68세에 오빠가 걸어오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제가 어릴 때 4살, 5살 때도 얼마나 매일 어머니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우시는지 그리고 늘 아들 타령만 하시니까 제가 화장실 한쪽 가서 막 기도했어요. 저 아들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매일 울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저기 걸어오는데 아빠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눈 못 감고 누워 계시다가 조카들이 아주 키가 큰 장정 조카들이 문 열고 들어오니까 눈을 부릅뜨고 아들인 줄 알고 쳐다보시면서 눈을 못 감으셨거든요. 내 성아라고 하시면서. 아유 어떡해요. 계속 신청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전혀 신청을 안 했어요. 어떻게? 그냥 2000년도 7월 17일 재헌절 날 그날 쉬는 날이니까 집에서 쉬면서 뒹굴뒹굴 책을 읽고 있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빨리 KBS 텔레비전 보려는 거예요. 지금 자막에서 오빠가 살아있어. 오빠가 우리를 찾고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던져놓고 보니까 진짜 오빠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막에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이거 맞나? 다시 한 번 또 보니까 오빠예요. 그래서 그냥 입은 채로 KBS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오빠 만나서 제일 궁금해서 그걸 물어봤어요. 오빠가 신청을 하셨느냐 했더니 아니다. 나도 며칠 전에 보이부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오더니 보따리 싸라고 하더라.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도 신청을 안 했다고 했거든요. 와 이거 신기하다. 아니, 철호 씨 이게 상봉자 선정할 때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건 좀 다른 케이스인데 한마디로 하면 우리 남측에서 다 북측으로 이제 명단을 보냈잖아요. 찾아달라 하고. 근데 이거는 거꾸로 북한에서 요구를 했어요. 보내달라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지연 아나운서님께서는 KBS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북한에서 다 봅니다. 그렇지 안 볼 리가 없지. 북한에서 안 볼 리가 없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간에도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보면서 그 관계 부서에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때 그 오신 분하고 이제 오빠분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한마디로 체제 선전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먼저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래성 씨 이분이 북한에서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네, 저도 뭐 북한에서 오기 전까지도 이분 영화를 자주 보는데 북한에서 말하는 인민 배우예요. 제 탑 배우예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이분이 또 가장 저거한 건 뭐냐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악역으로 되게 유명해요. 악역. 오빠요? 이건 통일된 다음에 저기 경북궁 민비가 있던 왕궁 있지. 경북궁에 가서 찍은 게 좋지 않는가. 그날을 여기 와서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오빠가 이제 평양예술대학 교수를 하셨대요. 나중에 들으니까 우리 귀순한 김혜영 씨 있죠. 예, 가수하고. 김혜영 씨가 이산가족 2000년대 우리 오빠가 만날 때 그걸 보더니 저 교수님이 여기 웬일이냐라고 했대. 교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면서 그 제가 전언을 들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당신도 한번 연기 한번 해보라마. 그래가지고 연기를 했다고 오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중앙TV에서 기자가 내려와서 계속 저희 가족을 팔로우를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오빠는 더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계속 너털 웃으면서 오빠가 여기 상봉단 내려왔을 때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올 때도 어떻게 내려왔냐면 선글라스 딱 쓰고 쫙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으로 내려오니까 배우니까. 아까 식탁에 있는 음식 함부로 먹지 마라까지 했다는데 진짜 그런 분위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족 상봉단이 강남의 삼원가든에 전부 갔어. 갈비집에. 갈비집 갔는데 식사들을 안 해요. 뭐요? 갈비를 안 드세요. 교육이구나. 왜요? 아니 근데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저는 교육을 생각 못하고 허겁지겁 먹지 말라는. 농담으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야 되라고 했던 대로 북한에서 고기를 많이 못 먹었나 보다. 너무 안타까워서 오빠 어깨를 만져봤어요. 안 상해요. 오빠는 난 야 드시물라고는 아파트에서 산다 말. 난 너무 행복하다. 전 지금도 샤워할 때마다 그 오빠 그 얘기 헐떡 떠오르거든요. 매일 고기를 못 드시고 뼈가 항상 거예요. 배우들 생활이 한심하거든요. 배운데도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정말 많이 힘들 시기에는 무대 의상을 하나 갖고 있던 거를 그걸 팔아서 자기 갖다 팔아줘서 식사를 이어갔다. 끼니를 이어갔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뭐 이랬던 거 있어요? 뭐 선물로 가져왔거나? 선물로 가져온 전 정말 이것도 처음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 이거 받을 때도 가슴에 벌렁벌렁. 뭐지? 뭐지? 왜요? 안경집이. 안경집이. 그리고 집에 한쪽에 뭔데요? 김일성 배지. 김일성 배지. 이렇게 꼬개 이렇게 여기 제가 이거 벗겨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싸가지고 이거 못 보여줘. 선전제를 아니 그동안 어느 방송에서 이걸 보여줘. 아니 김일성 배지를 선물로 줬어요. 보세요. 이걸 왜 줘? 정말. 한번 비춰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방송에서 참 이거 보여주기가 뭐 하실 거예요? 어디서 보여줘요? 자랑하기가. 내가 정말 많은 배지를 봤거든? 하나짜리 동그란 건 줘. 아니 그거는 김일성 주석이 직접 주신 거래요. 진짜요? 오빠가 이걸 먼저 줬어요. 하지 않아요. 이걸 먼저 줬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을 있다가 둘이 있거나 이런 건데. 안에서 또 하나 꺼내더니 한때 그 동그란 조그만 그게 정말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지가 두 개잖아요. 네모난 거가 급수가 좀 있는 거고 동그란 거 급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네, 전 당상이라고 해가지고 당원들이 다는 거.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그러게 이거 받으면 참으라는데 느낌이 들어. 아니 그 주시는 분은 이걸 주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게 더 궁금하네. 굉장히 그거를 좀 제 느낌으로 아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낀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만 줬다가 나중에 이건 정말 귀한 거니까 잘 갖고 있어라라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실은 이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빠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신 뒤로 25년이 흘렀습니다. 네. 이게 참 후유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사를 몰랐던 오빠를 만난 뒤에 극적인 상봉을 하는데 25년이 흐르고 나서 그 이후의 소식은 혹시 못 들으셨는지? 오빠가 늘 얘기했던 오빠도 또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못 이었다.
외손자는 있는데 친손자가 없다. 옛날 분이니까. 그랬는데 친손자를 낳았다는 사진을 보내오신 거예요. 내려오시기 전에 그 김일성 궁정 어디 앞에서 가족사진 찍어갖고 보여주려고 갖고 오신 거예요. 상봉 직전에 가족사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을 손주가 리진아. 네. 2001년 4월 18일에 태어났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과 함께 아이들이 큰 사진을 보내왔어요. 지금 이제 큰 아들이 며느리하고 저기가 어디예요? 저기에서 오케이. 거기서 손녀하고 저 귀여운 아들하고 손자하고 찍은 사진하고 보내오셨는데 평양에서 이산가족이 만날 때 금강산에서 만날 때 주신 거예요. 이거 KBS 이지연 앞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 온 거죠. 만남까지는 안 바라는데 사진 한 장 지금 받은 걸로도 얼마나 그게 마음이 놓이고 지금 잘 지내고 있다는 어떤 몇백 번을 쳐다보셨겠어요? 몇천 번을. 서재에다가 저 쫙 진열해 놓고 들어갈 때마다 안녕. 보니까 얘네들이 벌써 이게 지금 나이가 이제 20이 다 됐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 오래 살아야 돼. 나 얘들 만나야 돼.